무주택자는 그냥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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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죠. 힘든 시기는 끝났다고. 제가 매도자분들이 급하게 팔 이유가 별로 없어졌다고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매도자분들이 급하게 그러니까 저는 아까 한두 건 정도는 급매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처럼 역전세는 전국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한두 사람한테만 역전세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때 올려받았고, 그리고 역전세라는 거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들 역전세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깎아도 전세도 세입자를 여전히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급매로 팔거나 이러는 걸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역전세도 끝났고 금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건 뭐냐면 경기죠, 경기. 그러면 어제 어디 단톡방에서 하이닉스 1800%인가? 그 인센티브 확정 뭐 이런 그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는 사실 경기가 다 안 좋아도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금리랑 역전세가 전체적인 문제였다면,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문제였다면, 이 경기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는 정말 힘든 몇몇 사람들의 그런 걸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는 그 아파트 또 올해 8월까지 올랐을 때 그때도 좀 영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영끌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자영업자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소득 좀 괜찮게 벌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경기 엄청 경색되면서 안 좋아졌어. 그러면 나는 영끌 이자 엄청 많이 받아서 샀는데 이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너무 안 좋아지면서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자를 낼지언정 이제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내가 삶도 팍팍해졌는데 근데 이거 이자 집값은 제가 아까 보합으로 갈 거라고 그랬죠. 보합 갈 것 같다고 저는 최소 1년은. 그러면 보합으로 가는데 집값은 하나도 안 오르고 있는데 뭐 8월 달에 뭐 5월 4월에 사면 물론 이미 올랐겠지만 뭐 뒤늦게 사신 분들이 이제 집값은 안 오르고 있는데 이자는 매달 몇백만 원씩 내고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사업체까지 어려워져? 그러면 이제 물건 팔아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회사들도 많이 어려운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삼성전자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게 나와서 그 주가 반등을 도모하긴 했지만 그게 이익이 많이 났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힘들면 그 밑에 산하기관들은 그 삼성전자를 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금 평택도 공장 그 공장 공사 다 멈췄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이면 이 밑에 있는 데들도 다 사장님이거나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사람들 그동안 나 월급 받으면서 뭐 2, 3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이거 이자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건데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 명퇴받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그럼 이거라도 팔아서 지금 버텨야겠다라는 식으로 물건을 팔려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매수자들은 지금 싼 거 아니면 못 산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높게 부른 금액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매수자들은.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급해서 팔려고 하면 그 매수자들이 원하는 좀 싼 가격, 금매로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야지만 매칭이 되니까 매매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금매가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몇몇 소수의 분들이 물건을 금매로 던지는 것들이 단지별로 뭐 한두 개 정도씩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표는 2개 나오면 그 2개가 전부잖아요. 그러면 지표가 꺾일 수 있겠죠. 사실 이 지표가 꺾이는 게 실제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꺾인다기보다는 그 한두 거래 때문에 그냥 좀 내려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보합이지만 이렇게 하나, 2개 정도 좀 금매식으로 거래되는 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요건 오를 거예요. 이거 한두 건 나오는 거 내가 잡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별로 없죠? 그러면은 지금 그냥 사도 이거 한두 건 때문에 잠깐 조정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서 가라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이렇게 위로 올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돈이 되시면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죠.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고, 이것도 바로 직전 후랭이님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왜냐면 비싼 데들이 지금 먼저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시기별로
혹은 지역별로 싼 아파트들이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가는 비싼 아파트가 밑에 아파트들을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냐면 비싼 아파트들이 밑에 아파트를 끌어당기는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갈아타기 하려고 하면 나는 결국 내 거 싸게 팔고 갈아타는 거 비싸게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 안 하면 근데 저 어떻게 그럼 상급지로 가요? 라고 했을 때 상급지로 가는 방법이 그럼 결국 이제 채수를 늘리거나 어쨌든 이제 주택수를 2개 이상, 주택수 2개 이상을 해서 그래서 요거 팔아서 합쳐서 상급지로 간다라는 게 이제는 일반적으로 또 내세우는 그 나오는 주장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는 사실상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내 거 팔고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는 싸게 팔고 비싸게 가는 거라서 좀 애매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고 너무 그 상급지로 가고 싶다면 그거는 당연히 하시는 게 맞는데, 왜냐면 아직 봄이니까 오르긴 오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고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를 거니까 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 봤을 때 싸게 팔고 비싸게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좀 애매한데,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내가 다주택자가 돼서 딴 데서 이제 번 돈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는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자라는 거를 노릴 때 주의점이 뭔지를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한때 말이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한 채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왜 의미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냐면, 한 채는 어차피 인플레이션만큼 오르고 내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들도 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를 진짜 축적하고 싶다면 최소 두 채는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이 글만 봤을 때는 맞는 얘기 같으세요? 틀린 얘기 같으세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 채가 있어요. 내가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임차로 살고 있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고 그냥 두 채를 다 투자로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얘는 10억에 매매가가 10억에 전세가 7억이에요. 근데 이거 해봤자 어차피 한 채라서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 B도 10억인데 얘는 전세가 6억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두 채 됐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남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A나 B나 사실 저희가 이제는 비싼 아파트들이 더 비싸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60억짜리가 10% 오르면 6억이 오르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10억짜리가 10% 오르면 1억 오르는 겁니다. 네. 그럼 얘는 원래도 50억 차이가 났는데 10% 오르면서 55억으로 차이가 확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른다는 착각을 하는 건데,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렇게 엄청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A 아파트도 어차피 가격대도 똑같으니까 비슷하게 오르겠죠. 그러면 A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저희 3억 투자했죠, 투자금. 이게 예를 들면 둘 다 15억이 됐다 해볼게요. 그럼 얘는 5억으로 올라갔죠. 5억 벌었죠, 3억 투자해서. 네. 근데 얘는 4억 투자해서 5억 벌었어요. 수익률에 뭐가 더 좋나요? A요. A가 훨씬 좋죠. 그럼 이걸 제가 그럼 B를 더 산 게 의미가 있나요? A만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더 높은데 B를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오히려 깎아먹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5억에 3억 전세, 4억 전세 있는 걸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3억 갖다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5억이 이제 똑같이 10% 오르면 5천만 원 올랐죠. 그리고 얘도 5억이었으니까 똑같이 10% 오르면 5천만 원 올랐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둘 다 5천 올랐잖아요. A, B 둘 다 10%씩 올랐으니까 5억짜리가. 네. 근데 내 투자금 얼마였어요? 3억이었죠. 3억 투자해서 1억 번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벌었죠? 한 채 가지고 있어서 3억으로 5억 번 사람과, 만약에 여기서도 아까 10억짜리에서 이제 1억이라고 할게요. 10억짜리가 10% 올라서 1억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억에서 1억 번 사람과 3억에서 두 채 투자해서 1억 번 사람과 누가 더 많이 벌었냐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벌었죠. 그러니까 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채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반증을 들어드린 겁니다.
그럼 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레버리지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레버리지 비율이. 채수를 아무리 늘려도 다 레버리지를 내가 70%만 썼으면 결국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똑같이 10% 수익만 얻는 거예요. 10%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걸 5억짜리가 1억짜리를 10개를 샀어도 1억짜리도 10%씩이면 1,000만 원씩 올랐겠죠. 10채니까 합하면 1억 오른 거고 나도 1억에 7천짜리 투자했으니까 3천씩 10개 했으면 투자금 3억 들어간 거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채수를 늘리는 게. 물론 이제 세금을 고려해야 하긴 하겠지만.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채수를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건 10억짜리를 투자를 했는데 아까 7억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이거를 나눠서 5억짜리인데 4억의 전세에 있는 거를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5억짜리인데 4억 있는 걸 투자했어요. 그럼 저희 투자금 3억이었는데 1 들어가니까 1억도 남죠. 그거 하나 더 살 수 있죠. 5억에 4억짜리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3억 넣고 10% 올랐으니까 1억 먹는 게임이죠. 요것도 3억 넣은 건 똑같죠? 근데 이제 자산가액이 얼마가 됐어요? 15억이잖아요. 이거 10% 오르면 1억 5천 벌죠. 레버리지가 80% 올라갔잖아요. 이거 70%였는데. 이렇게 돼야지 주택수를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데 주택수만 늘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채수가 늘어나니까 뭔가 더 빨리 돈을 버는 것 같겠지만 사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돈을 남들보다 더 빨리 벌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수를 늘릴 거라면 이걸 꼭 고려해서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방 가요? 지방만 꼭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시고 그 채수를 늘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내가 남들보다 빨리 부를 축적하면 그러면 이제 상급지로 비로소 이거 번 돈으로 상급지로 옮겨갈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상급지도 똑같이 10% 오르는데 나도 10% 오르는 걸로 게임하면 그리고 레버리지 똑같이 게임하면 내 거 10채를 가지고 있었던 그 10채 올라서 번 돈이랑 그 상급지 오른 퍼센티지랑 똑같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럼 결국 못 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많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진입해야 된다. 또 재밌는 거는 전세가율이 낮은 게 더 많이 올라. 아,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바보 돼요. 지방 갔다가 바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세가율이 높은 게 원래 낮은 게 원래 더 많이 오릅니다. 네. 그 전세가율이 낮은 이유가 있죠, 다. 더 선호되니까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도 먼저 매매로 돌아서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가가 뭐 항상 먼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 전세가율이 낮은 거죠. 갭 300짜리. 예. 전세가율 98%, 99%짜리 구축 아파트들. 그런 게 대부분 공시가 1억 이하짜리죠. 네, 널리고 널려 있거든요. 네, 그런 차이. 그래서 어제 그 주간 브리핑 때도 그런 아파트들 보다가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그 수도배가 터졌다고 뭐 물 쏟아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동작하고 달려갔었는데 네. 어제 이제 공시지가 1억짜리 그 전주에 있는 물건들 보면서도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를 일반 매수해서 농청으로 가져가는 건 나는 추천하진 않는다. 잘못하다 물릴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아서 거래량은 꾸준히 찍히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경매로 털고 나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도 찾아봤는데 지금 두 개 다 이제는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조금 리스크 있는 물건 2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본 지역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동네는 하급지일 확률이 큰데 약간 넌센스. 추후 올라갈 때 더 늦은 타이밍에 올라갈 확률이 높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모든 지역의 계절이 똑같을 때 얘기죠. 전국의 계절이 똑같을 때 얘기고 전국의 계절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모든 전국의 지역 그 계절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거죠.